네, 오늘은 존재와 무. 존재와 무는 책은 뭐 다 제목 이름은 다 아시죠? 예. 근데 프랑스 사람들도 내가 존재와 무를 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들고는 다니는데 읽지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존재와 무가 좀 어렵고 또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도 뭐 굉장히 스타디셀러로 팔리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연구가들은 꼭 한 번씩 도전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에서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한 권으로 되어 있고 또 가격도 학생들이 읽기에 좋은 그런 책을 골랐습니다.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정소성 선생님의 번역본으로 우리 존재와 무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읽겠다고는 제안을 했지만은 실제로 읽을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일단 번역의 문제도 하나 있을 테고요. 내용의 문제도 있을 테고 또는 필요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 가능한 것인지 또 필요한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머리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쪽 제목은 존재의 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존재와 무라는 이 제목은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 보자면은 아주 이상한 제목입니다. 제가 맨날 제목만 나오면 맨날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딴지를 거는데 존재와 무라는 번역어도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존재를 유라고 써왔기 때문에 유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와 무 이렇게 되겠죠. 우리 동양 전통에서는 유무를 상생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유무, 상생. 유와 무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 대관계라고도 하고요. 자, 이런 유무 상생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음양의 관점으로 유와 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양이라는 개념은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의 오행까지 붙어 있죠. 음양에서부터 이제 오행이 나오게 되는데, 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아지는 근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늘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늘 또는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 또는 잠재되어 있는 형태 또는 심연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밑바닥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적 관점에서는 되돌아옴 또는 시듬입니다. 달이 지고 해가 지는 것, 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양 할 때 음이 먼저 시작이 되지만은 음은 이런 그늘과 같은 의미, 어둠 또는 밤낮으로 치면은 밤에 해당되고 남여로 치면은 여자가 해당되는데 낳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품는다, 낳는다, 간직한다, 보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닉, 숨겨져 있음 이런 차원을 음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이제 그늘이라는 것은 제가 옛날에 오늘 얘기할 때 한참 설명한 적이 있죠. 오늘은 온 날이 지속되는 걸 오늘이라고 한다. 오늘이라는 것은 온날 지속되는 거. 그러면 지난 날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는 지난날이니까 진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올날 그러면 이제 앞날, 앞늘 이렇게 되겠죠.
말놀이가 좀 심한 편인데 이거는 이해는 일단 쉽습니다. 늘이라는 것은 지속이라는 뜻을 시간적인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나가고 지금 왔고 또는 오고 있고 또는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시간의 지속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늘이라는 것은 이런 지속의 관점에서 분할을 나타내고 있는 낱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늘이라고 하면은 그라는 관점에서 지속되는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늘. 그러면 그는 뭐냐? 그어진 거네요. 그래서 그어진 것. 한계 저 너머를 뜻하네요. 지평선 저 너머,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긴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늘은 빛의 한계 바깥에 있는 거를 뜻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네요. 그죠? 그늘 하면은 그어진 채 이어진 어떤 날들 또는 지역, 응달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라는 거는 햇빛을 뜻하는 거니까 햇볕 또는 햇빛, 밝게 드러난 부분을 나타내고 있네요. 열매나 이런 걸로 치자면은 싹이 터서 자라는 과정이네요. 싹틈, 자라남 또는 뻗어나감. 핵심은 자라남에 있습니다. 그러면 싹이 터서 자라나서 우거지겠죠. 그런 뒤에는 열매를 맺고 시들죠. 그러면 다시 사라지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음양이 순환하는 맴돌이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자라나는 것은 결국 시들기 위한 것이고 시들기 위한 것은 다시 되살아나기 위한 것이고 물론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오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날의 걸 유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죠. 어쨌든 무엇인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으로 음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놀랍게도 귀신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뭐 무서운 대상으로서 뭐 귀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모두 이제 한데 그 사통팔달 통할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은 이제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귀라는 것은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음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지만 다만 귀는 운동성이 강화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이라는 것은 좀 상태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귀라는 것은 어떤 운동성 또 역동성이 좀 강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펼쳐나간다는 뜻인데 번개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겠네요. 되돌아오는 곳은 땅속,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이고 펼쳐나가는 것은 자유의 영역, 변화의 영역,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네요. 그럼 아버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 하면은 이제 임금을 뜻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이렇게 퍼져나가고 펼쳐나가고 자라나가는 거 이거는 전부 양이고 그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과정 이것은 모두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게 바로 유무이네요. 그러니까 뭐 다 동철 관점에서 보자면은 똑같은 현상을 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라는 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땐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있다 이렇게 되는데 가지고 있다의 의미가 강한 낱말입니다. 어디에 있다. 신이 있다 이런 뜻으로 있다도 되지만은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다. 나는 돈이 있다. 영어로는 그게 have 동사로 구현이 되지만 우리말로는 있다 동사로 구현이 됩니다. 나는 집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때 있다는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같다. 근데 갓이라는 것은
경계를 둘러쳐서 떼어낸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같다라는 거는 다른 것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집이 있다면은 그 집은 내게만 딸린 것이다, 속한 것이다라는 그런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유라고 말했을 때는 이런 가짐의 의미가 아주 강조되어 있어서 무라는 건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의미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무를 이해하실 때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대나무 밭을 떠올리시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대나무 밭에 들어가면 일단 빽빽한 대나무 숲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어두움을 느끼게 돼서 길을 잘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칼이나 이런 걸로 잘 베어지지 않아요. 대나무 숲에서 대나무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불을 지르는 거죠. 무자라는 것은 대나무 밭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대나무가 다 타버리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햇볕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텅 비게 되는 거죠. 이 비어있음, 꽉 차있던 어떤 것들을 모두 없애버려서 본디의 자리가, 본래 자리죠. 본디의 자리가 훤히 드러나는 상태. 훤히 드러나 있음. 이것이 무네요.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한편은 없다는 뜻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거추장스럽거나 꽉 막혀 있지 않고 텅 비어 있거나 훤히 뚫려 있다. 이런 의미로도 무를 쓸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개운함 또는 이제 어떤 후련함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걸리지 않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 할 때는 가짐과 잃어버림 또는 갖고 있음과 갖고 있지 않음, 그 않음이라는 게 이제 또 빼앗긴 상태를 뜻한다는 걸 아시면은 가짐과 갖고 있지 않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존재라고 말할 땐 완전히 달라지는 맥락으로 넘어옵니다. 존재는 존자라는 낱말 자체가 어떤 귀히 여겨야 하는 어떤 아들, 부모님 이런 것이 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존이라는 거는 무엇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있는 것은 좀 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존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사소한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 신이 있다라고 할 때는 존자를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왕이 있고. 근데 사물의 경우에 이런 경우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물의 경우. 사람에 쓰던 말을 사물에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조는 그 쓰임의 범위가 아주 제한되어 있고 제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입니다. 장소적인 의미죠. 그러면 숙대는 이제 용산구에 있다 할 때 이 어디에 나타날 때 그것이 제입니다. 그러면 존재라는 것은 주로 사람의 주로 쓰게 되겠네요. 인격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신적인 거라든지. 오늘날에 이것이 이제 확장이 돼서 사물 존재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 낱말 그대로 본다면은 사물이 있고 사물이 어디에 있다 이런 동화 반복이 거의 된 셈입니다.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를 다시 쓸 필요는 없어요. 있다 안에는 이미 그럼 이제 우리말 있다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존재와 무라는 사르트르의 책을 읽기 전에 우린 먼저 우리말 있다를 이해해야만 한자로 쓰인 거 또 영어로는 이제 being이 되고 동일어로는 이제 sein이 되고 사르트르는 이제 에트라는 동사를 썼죠. 또 고대 그리스어로는 에이나이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이 동사는 모든 언어에 다 있는 낱말입니다. 하지만 그 쓰임은 각기 다르죠. 그래서 우리말 있다를 조금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말은 이제 있다와 이다가 엄격히 구분되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사르트를 읽을 때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존재라고 쓰면서 이제 있다와 이다를 통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이다는 분명히 있다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 있다 이렇게 안 되죠. 만일 거기다가 이를 붙여서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글월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있다는 이다와 맞바꿔 쓸 수 있는 낱말이 아닙니다. 이다의 가장 큰 특징은 주격 중출이라는 데 있습니다. 주격이 2번 나온다는 거예요. 중출. 중은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거듭 나오더라. 그러면 나는 학생이다라는 말은 선생님 거기 그 주격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래 형태는 나는 사람이 이다입니다. 그럼 이다는 원래 띄었어야 됐단 말이죠. 띄어쓰기를 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 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다와 사람이 있다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다의 경우는 이가 2번 쓰이니까 주고 줄여서 주격조사 이가 빠져버린 거죠.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15세기에는 이것이 이다가 뭐뭐와 같다로 쓰였습니다. 나는 사람이 이다가 나는 사람과 같다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다는 같다라는 뜻이네요. 무엇과 무엇의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 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네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제 mean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다가 뭐냐? is의 의미 중에 is는 meaning, 의미한다, mean의 의미를 갖는다. 그럼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는 사람을 의미한다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사람이다는 나는 사람을 의미한다와 전혀 다른 낱말입니다. 나는 사람을 뜻한다는 이상한 낱말이죠. 나는 내가 말하는 사람 자신 말하미가 저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가리키는 말이죠. 무엇을 뜻한다는 게 아니고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3가지를 구분할 때 낱말의 이제 갈래를 가리키는 말, 지시어, 가리키는 말, 또 나타내는 말, 뜻하는 말,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럼 나타낸다는 것은 이런 거죠. 상징 같은 거. 파란색은 뭘 나타내나요? 평화 또는 순수, 이성 이런 것들, 합리성 이런 걸 나타내고 있죠. 이상. 그럼 파랑이라는 색깔은 나에게 파랗게 나타났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런 이제 평화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2가지의 뜻을 갖고 있네요. 2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뜻하다라는 것은 뜻이란 낱말이 좀 어려운 낱말이지만은 뜯어 먹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러니까 하늘은 높음을 뜻한다. 그럴 때 하늘이라는 그 낱말이 내보일 수 있는 사태는 가지수는 무궁무진합니다. 비 오는 곳, 열린 곳, 공기가 들어찬 곳 수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내가 하늘과 연결시켜서 딱 쓰고자 하는, 연결시키고자 하는, 뜯어내고자 하는 하늘이라는 덩어리에서 내가 지금 뜯어내서 두드러지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때는 높음을 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뜻들이 함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뜯어내서 연결을 시킨다.
두드러지게 내보인다. 이렇게 뜻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것이 사람을 뜻한다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라는 것과 사람의 관계를 잘 보면 나는 사람 안에 포함이 되죠. 바꿔볼까요? 사람은 나다. 가능한가요? 뭐 가능한데 이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로봇과 사람과 개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이 셋 가운데 누가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은 나죠. 그 제한의 의미가 있는 이것들은 딱 제한돼 놓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은 나다는 이것들 가운데 사람인 사람은 나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제한이라는 것이 앞에 있을 때 사람은 나다도 나이다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나다도 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다는 뭐냐면 지금 여러 명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 분이 계신데 너도 사람이 못됐고 너도 사람이 못됐고 사람다운 사람이 바로 나야 할 때 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나라는 걸 강조할 때 사람이 나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이건 강조용법으로 쓰이는 겁니다. 대표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쓸 수 있지만은 그 일상적 의미에서는 나는 사람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어를 뒤바꾸면 뜻이 이상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가 좀 자연스러운 표현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다가 무슨 뜻이냐? 일단 같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같다라는 것은 사람과 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같다라는 것은 그 하나의 경계, 테두리 또는 범주 안에 속한다는 뜻이야. 같은 범주, 같은 부류 안에 속한다. 그러면 부분집합이거나 이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원소로 속한다. 이런 거죠. 그럼 너도 사람이고, 뭐 그녀도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 안에 속할 수 있는 원소들은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할 때 이 이다는 같다는 뜻이고 같다는 뜻은 그 범주 안에 속한다, 딸린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다에는 같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럴 때는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거죠. 난 사람이야 그러면은 왜 나를 사람 대우 안 하니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다라는 건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인 것은 나는 사람으로 있어 확실해. 그러니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네 애비다. 그러니까 너 함부로 아빠한테 대들지 마라 이런 거죠. 내가 네 친구야 그러면은 나를 네가 무시할 수 있니? 이렇게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단순히 속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속하는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다는 선언의 의미를 갖고 있네. 외치는 거야. 그럼 이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가 사람이냐? 그럼 뭐 둘이 뭐 피터치게 싸우겠죠. 이다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외침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의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다에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의미는 코플라, 연결의 의미입니다. 코플라, 연결한다 이런 뜻인데 계사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연결사 또는 계사 또는 뭐 이음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느냐면 주어와 복격 그 보어 이것을 연결해 준 나는 사람이다 할 때 나와 사람을 이어준다는 거죠. 이어준다는 것의 의미는 같다는 거하고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어준다, 계사라는 것은 결국 같음의 차원으로 묶어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사라고 말하는 거나
같음의 뜻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나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다는 사실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판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렇게 여긴다는 거야. 여긴다라는 건 엮는다는 뜻입니다. 나와 사람을 같은 것으로 그렇게 대우해야 할 것으로 또는 함께 이어지는 연결되는 것으로 엮어주는 거죠. 엮음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나와 사람을 엮어주는 자리, 기능은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라는 이 이다는 어디에 놓이는 낱말이냐면 생각 속에 놓이는 겁니다. 물론 이 생각 속에 놓인 것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는 참이다. 그러면 실제로도 그렇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판단의 참이 돼서 그 판단의 참은 곧 사실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다는 언제나 생각이라는 차원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아무리 나는 멋진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참입니까?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이 아닌 것을 계속 이다로 믿어버리면 뭐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빨간 용은 좋고 좋은 것이고 파란 용은 나쁜 것이다. 가능하죠? 하이데거가 쓴 유명한 명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켄타우루스는 시인의 창작물이다. 참인가요? 이게 좀 어렵네. 이다를 가지고 쓸 때는 우리 이 상상력이 발동되기 때문에 켄타우루스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켄타우루스는 허구적인 거네요. 꾸며낸 거야. 근데 그 꾸며낸 것이 시인의 창작물이다. 그럼 맞죠, 그죠? 켄타우루스는 분명히 시인의 창작물입니다. 꾸며낸 거죠. 그러니까 켄타우루스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상상을 통해서 꾸며낸 것이다. 그러면 참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네요. 그런 켄타우루스는 실제로 있나요? 이게 어려워. 그러면 좀 쉬운 걸로 해볼까요? 우리 광화문에 가면은 해태상이 있습니다. 한국의 해태는 뿔이 없고 좀 해학적으로 웃고 있어요. 잘못된 해태죠. 해태는 원래 뿔이 있어야 해태가 되는 겁니다. 심판자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 우리 영어 오니까 앞에 가서 천길 낭떠러지 그 외길에 만나서 심판을 하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뿔이나 망치나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국 사람들이 싫은 거죠. 야, 좀 봐줘. 뿔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애롭고 그러한 동물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해태는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동물이 아니고 우리를 맞이하는, 우리를 어딘가, 우리 돌아가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죽음을 좀 긍정적인 현상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공포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대상이기보다는 하나의 돌아가는 즐거운 어떤 이제 고향길, 귀향의 방식으로 이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해태가 실제로 있는 동물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태는 어떤 동물을 본떠 만든 상이다. 그럼 용을 떠올리겠네요. 용은 뭐 우리 12지에 들어가 있지만은 뭐 돼지, 뭐 쥐, 뭐 해가지고 소 뭐 다 본떠가지고 합쳐서 모아 놓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용은. 그 실제로는 그런 용은 없어요. 없는데 중국 가면 여기저기에 용상을 만들어 놔요. 청동으로도 돌로도 뭐 한지로도 대나무로도 뭐 정말 용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용은 있다. 용은 어디 공원에 가면 그 용이 있다. 응? 이렇게 받아들일만 해요? 용은 있죠. 그죠? 용은 실제로 있어요. 맞아요? 왜 아니야?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런데 용이란 낱말 뜻이 있습니다. 불을 뿜고 여의주를 하늘을 날아오르고 용은 주로 물을 관장하는 바다를 관장하고 물을 관장하는 신인데요. 용신, 용왕신. 그 용이 진짜 바다를 관장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 용이 있어요? 우린 몰라. 중요한 거는 없다가 아니고 몰라요. 어? 신이 우리한테 나타날 리가 없잖아. 내가 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뭐 대단한 놈인가요? 그 판단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런 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다만 그런 용을 상징으로 삼은 상징물은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용이 실제 용이란 낱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용과 그 실제로 가리켜진 용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어떤 조형물하고를 동일시하면 안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럼 이 실제로 가리켜지는 이 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 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대신 이걸 상징물로 표현한 어떤 작품, 용의 작품은 실제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용은 있다 했을 때 이렇게 물어야 돼. 그 용이 어떤 용이니? 응? 그럼 이제 혼란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빨간 용은 좋다. 흑룡도 있어요. 흑룡, 검은 용. 검은 용은 무섭다. 위험하다. 아니, 이 가리켜진 용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좋은지 나쁜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 응? 내가 한빈 씨를 모르는데 한빈 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몰라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잘 모른다니까요. 응? 이게 정답인데 계속 우리는 상징 위에 무엇이 해석을 자꾸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붉은 용은 좋고 파란 용 또는 흑룡은 나쁘고 이런 식으로 관념에 관념을 구성해 오다가 동의를 해버려서 사람들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실체화가 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숭배도 해, 숭상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자꾸 벌어져서 철학자들이 이제 자꾸 묻는 거죠. 용이 있나요? 그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그럼 사람들은 이제 있다고 치자. 이 치자 논법을 씁니다. 있다고 치자. 아니, 왜요? 우리 아버지도 있다고 그러시고, 선생님도 있다고 그러시고, 내 친구도 있다고 그러던걸요? 당신은요? 난 잘 모르지만, 아니, 저런 분들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 치자 논법을 빨리 받아들여.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관념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이웃, 우리가 되기 때문에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어려운 문제. 어디 있나요? 이게 한반도라는 게 대한민국인가요? 경계가 있네요. 그죠? 38선 경계가. 그럼 38선 아래가 대한민국인가요? 그럼 대한민국의 바다는 대한민국 아닌가요? 영공은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 저 돌도 대한민국인가요? 아무튼 물어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우리가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실체화된 허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뭉클해질 때가 있죠. 필승 코리아 이런 걸 들으면 뭉클해질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소속감,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것들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제 철학으로 들어오면 이런 상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늘 욕을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런 거죠.
남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철학자들은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용이 있나요, 없나요? 용이 있다면 어떻게 있나요? 또 어떻게까지도 그 정도 물어도 되는데 용이 왜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용의 유래를 묻고 있기 때문에 대답 불가능한 질문들을 자꾸 하는 것이죠. 대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용의 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누군가 막 좋은 용, 뭐 나쁜 용 얘기하면은 그걸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존재와 무 얘기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있다, 이다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있다의 차원, 사실이라는 차원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릇되게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다라는 말은 축복이자 뭐 저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다라는 것은 여긴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때는 나는 사람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겠죠. 나는 뭐 남자다. 그럴 때는 남자에 속하는 것이다. 속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긴다, 엮어준다. 그럼 연결한다. 코플라하고 같은데 코플라는 단순히 A와 B를 연결한다는 정도고 여긴다는 것은 엮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매듭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같다고 여길 수도 있고 다르다고 여길 수도 있고 또는 뭐 지위를 외치는 방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그죠? 여기이기 때문에 엮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 반드시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3개도 엮을 수 있나요? 3개 엮을 수 있어요? 3개는 안 됩니다. 항상 2개가 되는 거죠. 이 이다는 아주 제한적인 쓰임으로 우리에게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다의 경우에는 완전히 사태가 달라집니다.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나는 있다. 끝. 연결되는 바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낱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힘이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종의 선언을 넘어서 정립, 앉히는 낱말입니다. 앉히기. 앉혀놓으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나는 있다. 그러면 어디다 앉혀놓나요? 나를 나로 앉혀놓는 거죠. 나는 있다. 그럼 그 누구도 우리 데카르트를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 누구도 악마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나를 없게 만들 수가 없어. 내가 있다면 그 누구도 나의 정립, 절대 정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신이 있다. 뭐 신은 있다와 신이 있다는 좀 다릅니다. 신은 뭐 좀 쉬운 걸로 해볼까요? 여기 컵은 있다. 그러면 컵은 있다와 컵이 있다의 차이가 뭘까요? 컵은 있다. 컵이라는 게 있는데 컵이라는 게 던져졌습니다. 컵은 없지 않고 있다라고 쓸 때는 컵이라는 걸 앉혀놓고 그것을 속성이라든지 규정, 개념들을 풀어내는 방식은 은입니다. 그 은은 앉혀놓은 거기 때문에 컵은 있다, 컵은 뜨겁다, 컵은 둥글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밑바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받침이야, 받침. 그리고 나서 있다는 이때는 그 중에 하나, 풀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컵은 찌그러질 수도 있고 컵은 뜨겁다와 컵은 있다는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뜨겁다는 형용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제가 이제 국어학자, 죄송합니다. 국어학자. 국어학자들의 이런 분류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컵은 희다. 희다는 형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뜨겁다, 희다 이런 게 형용사가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일단 국어학자들이 분류하는 형용사라는 낱말은 어젝티브를 번역한 겁니다.
adjective는 어디에로 향해서 덧붙여 놓은 거란 뜻이야. 그럼 어디가 어디겠어요? 주어죠, 뭐. subject도 주어는 아닌데 subject는 밑에 놓인 거란 뜻입니다. 밑바탕이 어디예요, 도대체? 뭐 이 컵은 흰 컵이다. 이 컵은 희다. 할 때 이 컵이 subject면은 그럼 이 컵이란 낱말이 밑에 있고 그러면 희다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까? 글을 이렇게 쓰나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에 쓰죠, 이렇게. 또는 뭐 아랍어 오른쪽 왼쪽으로 쓰고 둥글게 쓴 적도 있고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쓴 적도 있고 나선형으로 쓴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쓰는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밑바탕이란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서브젝트. 그럼 이제 왜 이 서브젝트란 말이 나왔느냐, 왜 주어라고 번역이 됐느냐? 주라는 건 이제 임자란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근데 서브젝트는 아래란 뜻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면 쉬운 겁니다. 서브는 스스로 놓인 것, 스스로 있는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것, 예를 들어서 그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사과의 껍질이 붉어요. 그럼 붉은 사과가 되죠. 그럼 붉다라는 것은 사과에 달라붙어 있는 거네요. 사과의 껍질을 싸고 있는 이 붉음이라는 것은 사과가 밑바탕이 돼서 그 사과의 껍질 또는 겉이라든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야. 덧붙여진 거야. 쉽죠, 그죠? 어떤 것이 밑바탕이 있고 본체가 있고 본디 사물이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디 사물이 있고 밑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있고 덧붙여지는 게 있어. 뭐 향, 맛, 또는 둥금 이런 것들은 사과라는 어떤 밑바탕을 전제로 했을 때 거기에 덧붙여진 것들이야. 그리고 요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언어죠. 말이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밑바탕에 해당되는 것이 주어 자리에 놓이게 되고 자리죠. 그죠? 그 다음에 사과에 덧붙여진 것들, 심베베코타라고 하는 것들이 요 사과라는 낱말에 해당되는 것에 이어서 덧붙여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젝티브라고 쓰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사과는 붉다는 분명히 형용사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형용사는 언어학적 분류 체계로 말해진 거야. 철학적으로 말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분류 체계로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어젝티브는 시제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가장 큰 특징,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나는 사과를 먹는다. 현재 시제, 현재격. 나는 사과를 먹었다. 과거네. 엇이라는 게 이 엇, 그러니까 이다가 있다. 뭐뭐 하고 있다가 겹쳐서 엇이 된 거기 때문에 있다가 쌓여서 지나가 버린 때를 나타내는 게 엇이야.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국어학자들 해석은 이건 상상이니까 국어학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때라는 걸 저는 이제 몸에 미는 때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쌓이는 세월의 흐름, 시간의 흐름들, 흘러가는 것들이 쌓이는 거, 이것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엇이라는 거는 있음이 자꾸 쌓여서 생겨난 것이 엇인 거죠. 그럼 과거네요. 지나가 버린 때. 자, 지금 나타난 때, 현재, 이때, 그다음에 지나가 버린 때, 앞으로 올 때가 있네요. 그죠? 다가오는 때, 다가올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시제라는 걸 염두에 두면 동사는 바로 이 시제, 운동을 반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우리가 버브라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 동사란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이란 뜻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네. 이름과 말을 구분하는 거네. 컵은 그냥 이름입니다. 사과로 해볼까요? 사과. 컵. 이건 이름이야. 이름이라는 건 이르는 거죠. 가리키는 것, 이르는 것. 오라고 부르는 것.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이고, 말이라는 건 뭐냐면 말음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러진 것, 사과, 컵.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를 말음질, 재단하는 거. 이게 말이죠. 그럼 그게 버브네요. 이 사과는 이건 이름이죠. 붓다. 이거는
색깔이라는 걸로 이 사과를 마름질했네. 이 컵은 희다. 마찬가지로 이 컵이라는 이름을 희다라는 요걸로 마름질을 했습니다. 흰 옷을 입힌 거야, 말하자면은. 빨간 옷 입히고 흰 옷 입히고 마름질, 옷을 해 입히는 거, 재단하는 거, 이게 마름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브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고 원래는 그냥 말이었네. 그러니까 이름, 네임이라는 거 하고, 원래 이제 영어로는 나운이라고 그래. 나운은 그 이름이 놓이는 자리를 나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과 나운, 이거는 이름이 놓이는 자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서 복잡합니다. 좀 복잡하시죠,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철학적으로 쓰이던 것이 언어학으로 들어오면서 근본 뜻이 이렇게 왜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됐고, 또 우리는 다시 이 철학이 망각된 채 언어학에 쓰이는 낱말을 우리식대로 다시 번역해서 썼기 때문에 이중으로 더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형용사가 우리말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브라고 하는 이 동사로 번역된 이 말은 시제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모든 시제어, 곡변화, 곡용을 하는 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먹었다는 분명히 동사이죠, 그죠?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 을 것이다가 이게 낱말입니까? 이게 헷갈리죠, 그죠?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낱말이 아니야. 이거 구동사, 구문이에요, 구문. 그러니까 낱말지를 가질 수 없는데 이걸 미래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국어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제어라고 본다면은 붓다를 가볼까요? 사과가 붓다, 붉었다, 붉을 것이다. 왜 안 됩니까? 그럼 시제어네. 이걸 동사라고 불러야겠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형용사라고 부르느냐?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침소봉대라고 저는 쓸 수밖에 없는데, 는다가 안 된다는 거야, 형용사는. 붓는다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먹는다는 되는데, 붓는다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분하면 되지. 구분하면 되지만, 굳이 동사, 형용사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다면은, 붓다, 희다도 동사인데, 동사 가운데, 는다가 되는 동사가 있고, 는다가 안 되는, 또는 는다가 좀 부자연스러운 동사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동사 가운데 비동사 따로 분류하잖아. 이렇게 비동사만 따로 분류하지만, 비라는 동사를 동사로 분류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비동사지. 그러면 는다가 되는 동사가 있고, 는다가 안 되는 동사가 있다라고 구분하면 되지, 는다가 안 되니까 이건 형용사다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잘못됐죠, 이거는. 침소봉대 조금 안 되는 걸 가지고 전체를 바꿔버렸으니까, 오히려 붓다라는 것은 모든 동사의 표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지 뭐야 그게.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갖고 있고 한 가지만 안 갖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붓는다가 왜 안 됩니까? 이거는 국어학자들이 제가 보기엔 생각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붓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바뀌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먹는다는 동작이 빠릅니다. 근데 늘보처럼 먹는 동작이 느리다고 쳐봐. 한 번 먹을 때 1년이 걸린다고 쳐보세요. 먹는다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시간의 흐름이 빠르니까 먹는다가 된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근데 붓는다는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런데 이제 한빈 씨가 얼굴이 빨개진다고 그래, 순간적으로. 그러면 강의실 딱 들어오자마자 원래 하얗는데 하얀 피부가 딱 들어오자마자 막 빨개져. 그러면 한빈 씨 얼굴이 붓는다. 왜 안 되겠어요? 보이잖아. 붓는다가 보이잖아. 그리고 오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시간을 이제 압축해서 보여주면 꽃이 핀다도 되잖아. 아름답는다도 되잖아. 안 돼요?
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제 이 생각하는 습관이 문제인 거지, 사태는 이미 되잖아. 왜 안 되겠어요? 보이잖아. 어?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주면 멈춰 있는 구름도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우리의 감각의 문제인 것이지 낱말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아름답는다도 되는 것이고 산은 푸른다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얼굴이 붓는다랑 얼굴을 붉혔다랑은 어떻게 쓰는 걸 어떻게 차이를? 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형용사, 저는 이제 형용 동사라고 씁니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안 하고 형용 동사. 그러면 타협안이 생긴 거죠. 형용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상태를 딱 나타내고 있는 거야. 붓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상태를 딱 그 상태만 나타내고 있는 거야. 변화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붉어온 것인지 또는 앞으로 뭐 붉음이 사라질 것인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현재 아무튼 붓다라는 이 상태만 탁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타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딱 잘라가지고 이것만 딱 보여주는 거야.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상태만을 나타내주는 거. 과거를 나타내주고 싶으면은 붉었다. 과거 그랬다. 지금 모르겠어. 근데 미래는 안 됩니다. 붉을 것이다는 추측이 사실 미래가 아니야. 이거는 추측일 뿐이야. 붉을 것이다는 미루어 본 것이지 추측한 것이지 미래 사건은 바뀔 수 있잖아요. 언제든. 그래서 그거는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다가온다, 다가간다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냥 미루어 보인다는 의미이고 미루어 생각한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 내일 해가 뜰 것이다라는 것은 뜰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내일 해가 뜬다는 보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는 이게 시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다의 그리고 것이다지 이다의 사건이지 있다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만 말할 수 있지 내일 뭘 될다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내일 해 뜰다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보가 아닌데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계속 떠왔잖아. 그 법칙도 있잖아. 그러면 태양계가 폭발하지 않는 이상 내일 반드시 해가 뜨겠지. 그러면 이런 미루어 보는 단계를 넘어서 내일 해가 뜰다 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일 죽을 것이다는 좀 이상하지만 내일 해가 뜰다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법칙적이기 때문에 추측으로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바꿔서 내일 해가 뜰다. 이상한가요? 네, 제가 이렇게 말놀이를 맨날 하고 미친놈처럼 사니까 혼자 웃을 때가 많은데 왜 안 되겠어요? 응? 나는 내 아내를 영원히 사랑할다. 왜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안 될 이유가 있어.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법칙은 아니야. 하지만 법칙의 주의로 올려놓고 싶은 거야. 왜 안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로 정말 미래라는 것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교수님, 네. 그렇게 법칙으로 쓸 수 있는 말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가 내일 해가 뜬다 이런 식으로 니은을 붙여서 쓰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그건 좀 달라요. 내일 해가 뜬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표현한 나의 믿음, 나의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일도 해는 뜬다. 이렇게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걸 모를 사람이 없으니까. 해는 내일도 뜬다. 모레도 뜬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렇게 반복되는 그 역사적 사실이라 이런 건 현재형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건 법칙적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미래를 나타낼 때도 현재를 쓸 때도 있어요. 내일 밥 먹는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때는 내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는다를 써도 현재가 아닌 거야. 내일을 앞당겨서 현재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 시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확신,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담아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있다를 표현할 때 첫 번째가 이제 앉히기라고 했죠. 그죠? 어떤 것을 그 자체로 앉혀놓는 거. 그럼 누구도 그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그래서 앉히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앉히려면요, 그만큼의 확신과 확증이 필요해. 신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만큼의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감각이죠. 우리 이제 느낌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려운데 감각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뭐 다솜, 내가 이제 손에 닿거나 이런 것들. 물리적인 실체로서 내가 감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가졌을 때, 그때는 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어때? 귀신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확신하기 좀 어렵습니다.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만나봤다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확신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몸으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야, 이거 남의 얘기만 듣고 있다 없다를 내가 앉혀야 되니까 스스로 이건 부담이 큰 거죠. 앉힌다는 거는 절대 정립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앉힐 정도의 확신이 없으니까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 못하겠어. 신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는 귀신도 있을 수도 있고. 왜? 확신할 수 없으니까. 확실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있다라고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과학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확실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연과학은 여기저기서 제도화되어 있고 학문도 있고 자연과학자도 있고 실험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연구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자연과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체는 몰라. 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하진 않아요. 그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있고 없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을 땐 있다라고 단언, 어서션할 수 있습니다. 앉히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앉혔다는 것으로 있다의 의미가 다 끝나버리느냐? 그렇진 않아요. 있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감각에 나타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것으로, 그 자체로 앉힐 수가 있어. 요걸 좀 앉히기가 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밥하는 거에 빗대면 알 수 있어요. 쌀이 있죠. 쌀. 이제 쌀은 이제 벼에서 오고 농사를 져서 쌀을 가져와서 뭐 집에 이제 쌀독에 넣고 밥 할 때마다 이제 밥솥에다가 쌀을 앉히잖아요. 여기 앉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딱 있으면 스위치 눌러서 밥을 하는 거죠. 여기 앉히기입니다. 앉힌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걸 놓을 수는 없잖아요. 있으니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있어야 되고 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딱 앉히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자리 앉히기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근데 이렇게 앉히는 방식이 내 감각에 앉힐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생각 속에 앉힐 수도 있어요. 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 할 때는 있다라는 말 썼잖아요. 어디에 앉혀놨어요? 생각에. 나는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장소, 공간, 여기 자리에다 앉혀놨죠. 요거는 이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확정적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은 불안정한 자리야. 그러니까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해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권위 있고 무신론자가 와서 신이 없다는 걸 막 증명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자, 나는 신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 그 생각이 막 바뀌다 보니까 있다, 없다라는 거는 스위치.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 속에도 있다가 앉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환상? 이런 우리가 임프레션, 예전에 팬텀 할 때 이제 어떤 환상 속에 곡두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그죠? 내가 너무 믿어버리면은 천사가 나타나는 줄 알아. 어떤 여인이 나타나는데 막 그 여인이 선녀인 줄 알아. 막 너무 아름답게 보여. 콩깍지가 씌어서. 그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선녀가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나타나는 거야. 어디에? 내 앞에. 근데 그것은 실제 선녀는 아니야. 이런 경우는 곡두죠. 곡두. 팬텀이야. 환상이야.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꿈속에 나타나는 경우. 꿈속에 나타나면 내가 실제로 본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리얼해. 그래서 마치 실제로 만난 것과 똑같아. 깨잖아. 깨면 사라져. 실제 삶을 들은 내가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여기 계속 있어요. 지속하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꿈은 깨면 사라져. 근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꿈속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감각 또는 생각 또는 뭐 우리 인식 또는 뭐 상상, 공상 뭐 이런 것 속에 어디에 나타나는 거네.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 나에게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다의 의미가 거의 다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데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나타남이 사건이니까, 그죠? 나타나면 지금 나타났지만 나타났던 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나타남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된다. 나타남의 지속을 나타내는 거. 나타남의 지속을 뜻하는 게 바로 있다라는 낱말이야. 그 있다의 낱말이 정확히 설명이 됐습니다. 자, 나는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나는 나로 나타나 지속된다라는 뜻이네요. 나는 있다는 내가 나로서 나타나 지속된다라는 뜻이네요. 만일 내가 나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없는 거야. 또 내가 나타났는데 지속이 안 되면은 나로서 나타나긴 했는데 지속이 안 되면 나는 없는 거죠. 나타났다 사라진 거죠. 그럼 없는 거죠. 나는 없어. 그러니까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나타남의 지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면 있다의 의미가 정확히 설명이 된 거네요. 물론 있으려면 우리가 많은 걸 떠올리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라면 뭐 형태라든지 운동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냥? 또 귀에 들리는 거라면은 소리 형태가 소리가 돼야 되고, 만져질 수 있으려면은 또 만져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어야 되고, 또 상상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생각 가능한 것이어야 되고, 이렇게 그 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그 나름대로의 요건들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논인데 실험에 관한 문제요. 원자가 있나요? 우리가 원자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톰, 분자, 원자, 미립자, 소립자, 뭐 쿼크 이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슈퍼스트링, 촉근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있다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과학자들이 그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을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의 있음을 증명하는 방식, 어떤 것을 그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내보이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있음은 이렇게 내보여지기만 하면 있음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런 내보여지지 못하면 있음의 지위를 갖지 못해요.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네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건 물질 같은 경우는 내보일 수가 있어. 어쨌든 간에. 아무리 멀리 떨어진 별이라도, 뭐 천체망원경,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어쨌든, 내보일 수는 있는데, 마음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마음이 있다고 믿는데, 이게 내보일 수가 없어. 근데 왜 있다고 그래요? 마음 없는 사람이 있나요?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 마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네. 내보일 수가 없어서. 근데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음을 그 자체로 내보일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을 내보일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돼. 일단 가장 쉬운 거는 말이죠. 나 너 좋아해. 이게 마음을 나타낸 거지 뭐야. 근데 이 말은 진짜 마음을 내보일 수도 있고 가짜 마음을 내보일 수도 있어서 의심의 대상이 돼. 응? 어떤 사람이 진짜 참말만 한다면 우린 그 사람의 마음을 솔직히 보는 걸까요? 근데 어떤 사람도 완전히 참말만 할 수는 없어. 또 말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캠코더처럼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듯이 보여줄 수는 없어. 말이라는 건 그냥 말음질하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은 아주 이제 불완전한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해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뭐 100만 가지의 뜻 가운데 하나로 해석되겠죠. 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해석 못하는 게 더 정상이지. 근데 우리는 나 너 좋아해 하면 막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식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은 이렇게 미끄러지고 어긋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을 통해서 마음이 잘 전달된다고 믿는 거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뭐 표정으로도 또는 선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이 드러나죠. 그 마음을 내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있는 거야. 다만 마음 자체를 보려면 아마 나중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마음과 마음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만 있다면 굳이 이렇게 뭐 불완전하고 불편한 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쫙 해가지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말이라는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은 인류는 한 단계 더 진보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 말은 너무 불편합니다. 자, 있다의 의미까지 설명이 됐고요. 이제 없다는 뭐 크게 두 가지만 설명하고 이제 우리 머리글로 가겠습니다. 없다는 이제 그 예전에 15세기, 16세기 보니까 그냥 비읍 하나로 썼더라고. 그러니까 없다가 돼서 깔뚱하기를 등에 업는다. 그 잘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시옷을 갖다 붙여 쓰고 있으니까 없다가 무슨 뜻일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원을 잘 모르겠고 일단 상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뜻은 없다는 빼앗겼다는 뜻이 됩니다. 빼앗겼다는 뜻의 첫 번째 뜻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과거형.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겼어요. 빼라는 거는 빠져나갔다,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고요. 빼다. 또는 이제 그 부수다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형태를 갖고 있던 것이 허물어져 나간 거. 그러니까 빼앗기다는 것이 뭐 도둑질만의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렇게 허물어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런 것도 이제 빼앗다가 됩니다. 마음을 빼앗다.
있던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쑥 빨려나가는 경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라지다가 있네요. 없다에는 빼앗겨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라지는 경우, 동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네요. 여기 방금 나타났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라졌네요. 사라졌기 때문에 스르르, 흔적을 지우고 없어지는 게 사라지는 거네요. 그럼 이 사라져버린 경우에 내가 이제 그것이 뭐 죽었거나 뭐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진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의미로 쓰겠네요. 그러니까 이 장소 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졌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마술 같이 장소 이동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이나 장소 이동해 가는 과정을 볼 수도 있는 방식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지금 여기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 이것도 없다의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세 번째 뜻이 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돈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다른 곳에는 있는데 바로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빠져 있음이네요. 빠져 있음, 비어 있음, 갖고 있지 않음으로서의 없음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럼 절대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자면은 절대무라는 것이 가능한지는 참 어려운데, 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2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죠?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그냥 계속 아무것도 없을 뿐이지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부터 무엇이 생겨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네요. 이게 이제 기독교 때문에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많이 받아들이고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뒤로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 앞으로도, 그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면, 절대무라고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 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생각도 없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그 때를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은 불가능해집니다. 무엇인가는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없다라는 것은 있음과 짝해서만, 제가 이제 맞짱 맴돌이라고 쓰는 거죠. 있음과 짝해서만 의미를 갖는, 이해될 수 있는 낱말이지, 있음 없이, 없음 그 자체로만 있는 절대무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없다와 관련돼 쓰일 수 있는 것이 두 낱말이 있죠. 않다, 아니하다, 않다와 아니다. 근데 이것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하다 하면은 우리가 않다 하면은 없다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 줄임말이니까 아니는 부사고요. 하다는 동사네요. 그러니까 아니하다니까 없다하고 관계가 없네. 않다는 그냥 아니하다라는 부정어법.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 그러함을 부정하는, 그러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이지 없다와 관계 있는 것은 아니네요. 아니다는 또 어떨까요? 이게 이제 좀 어원이 어려운데, 아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니다가 원래 있었다. 아니다라는 낱말이 그 자체로 있었다고. 또 하나는 아니이다가 결합된 거다. 그러니까 이다가 있었고 아니가 결합돼서 축약이 되다 보니까 아니다가 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좀 뒤에 것을 지지합니다. 아니와 이다가 결합된 거다. 예?
그러면 아니다도 그 자체로 뭐 이렇게 중요한 낱말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않다나 아니다는 없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다는 아주 고유한 사건이고요. 있다도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그 둘이 맞짝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낱말이지만 그거 관련된 다른 낱말들은 없어요. 하지만 이 두 낱말은 모든 낱말과 어울려 쓰일 수 있습니다. 먹고 있다, 자고 있다 해서 있다라는 낱말은 모든 낱말과 짝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형용사라고 말하는 형용 동사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있다. 부사가 되지만 이때는 모든 낱말과 아무튼 다 짝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낱말이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라는 이 사르트르의 이 제목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다. 그래서 존재와 무라는 말을 이제 있음과 없음이라고 바꿀 수 있겠다. 제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렸고요. 자, 우리 11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존재의 탐구 1번 현상이라는 관념. 제목 좀 어렵네요. 일단 탐구라는 것은 구라는 거는 파고든다는 뜻입니다. 탐이라는 거는 찾는 거죠. 어떤 것이 어디에 있을 텐데 보석, 다이아몬드를 여기 어딘가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건 탐입니다. 이리저리 찾는 거. 요거는 찾아 나섬. 이건 탐이죠. 탐이라는 거는 찾아 나섬. 그래가지고 여기인 것 같아. 그래서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는 구. 탐구라는 것은 찾아 나서서 어느 지역 제한된 구멍, 어떤 주제를 파고 들어가는 거. 우리말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찾아 나서기, 찾아 나섬 플러스 파고 들기를 합쳐서 저는 그냥 파고 들기가 더 좋다고 보는데 사실 두 가지를 다 합친다면은 찾아 들기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있음을 파고드는 것이죠. 있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의의가 지금은 목적격적 소유격이네요. 있음을 파고들어가기, 있음 파고들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탐구는 있음 파고들기. 조금 더 정확히만 말한다면은 있음의 문제 파고들기입니다. 있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파고들어서 파고드는 이유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의 탐구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풀어내 보니까 쉽네요. 있음의 문제가,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어떡합니까? 돈 빌리면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있음 문제라는 게 있는데 있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현상이라는 관념. 관념이란 말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관이라는 건 볼관자인데 볼견자하고는 전혀 다른 낱말이죠. 관이라는 것은 우리 관심이라고 쓸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관심법 누가 썼죠? 그 유명한 이제 고구려? 네. 누구냐 왕건 말고 궁예가 관심법을 써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마음을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죠? 관심, 마음 보기이네요. 알아보기, 마음 알아보기. 근데 이 관자라는 건 살핀다는 뜻입니다. 살펴보기. 볼견자는 눈으로 보기, 바라보기이고 관이라는 것은 살펴보기입니다.
염이라는 거는 지금 떠오른 생각이란 뜻이야. 뭐 생각 상자도 있죠. 생각 상자는 내가 그려낸 생각이고 여기서 말하는 염은 떠오른 생각입니다. 그러면 살펴보는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란 뜻이네요. 그 살펴본다는 것이 그럼 눈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관심, 마음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생각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살피는 생각. 저 같은 경우 이제 살핌이라고도 씁니다. 살핌. 여기서 말하는 관념은요. 근데 그 이데아라는 것을 이데아를 번역한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음으로 살피는 생각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데 그러면은 일단 보여진 것이란 뜻입니다. 보여진 것, 보인 것, 보임새. 또 하나는 한번 딱 보였기 때문에 불변하는 모습이란 뜻도 있습니다. 보인 모습, 본디 모습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우리말과 전혀 다릅니다. 원래 이데아 할 때는. 그럼 현상의 보인 모습, 현상이라는 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뜻입니다. 그럼 뭐 개념이란 말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잡이. 그 현상이라는 건 또 뭐냐? 지금 한자도 안 써놓고 원어도 안 써놨는데 뒤에 보면 이제 피나미넌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거죠. 파이노메논. 파이라는 거는 포토 할 때 빛이란 뜻이 들어가 있는 거고 빛 가운데 나타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럼 뭐 어둠 가운데 나타난 것도 있겠네요. 어둠 가운데. 안 보이겠네?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겠네요. 생각 가운데 나타나는 건 생각이 되겠네요. 귀에 나타나는 것은 들리겠네요. 어쨌든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현자, 나타날 현자를 쓴 건데 나타난 모습이란 뜻입니다. 근데 소리도 현상이에요. 목소리 현상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죠. 그러니까 소리도 현상이고 느낌도 뭐 따뜻함 이런 것도 현상이기 때문에 모습만 나타낼 모습이라는 것으로만 제한되면 안 됩니다. 현상은 그냥 넓게 나타난 것 정도로 넓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것을 이제 동사로 썼을 때는 나타남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있다를 아까 풀이할 때 나타남의 지속이라고 썼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면 현상, 나타남이라고 바꿔놓으니까 너무 쉽게 연결이 되네요. 있음의 문제를 파고들 때는 결국 있음의 문제라는 거는 나타남의 문제니까 나타남이라는 이런 관념, 나타남이라는 나타남의 생각 이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나타남이 뭔지를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낱말의 연쇄, 낱말의 사슬을 잘 이어가면은 생각이 아주 명쾌합니다. 근데 이 낱말을 잘못 맞춰놓으면 생각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존재, 현상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있다와 나타남은 잘 연결이 됩니다. 자, 첫 문장만 보겠습니다. 현대 사상은 20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존재하는 것을 전부 이제 있는 것으로 다 바꿔 놓으세요. 존재라는 낱말을 제가 이제 있다로 다 바꾸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존재하는 것 안에는 뭐뭐인 것도 들어가.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너무 적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를 쓰겠네요. 네, 보이겠죠, 그죠? 네. 네. 여기 아들, 이제 귀한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자리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 자체로 명사, 이름시입니다. 존재.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들었던 이 컵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응? 왜? 이게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로 만들려면 뭘 붙여야 되죠? 이렇게. 응? 하다. 그럼 하다는 또 무슨 뜻이에요? 그 자체로 동사니까 하다는 요 하가 많다라는 뜻이야. 만. 그러면 만이라는 건 손이란 뜻도 있고 손으로 뭐 만들지 못하는 게 없으니까 모든 걸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다라는 것은 많아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하다는 노래가 많아지도록 하는 거죠. 노래하다, 노래가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죠. 공부하다는 공부도 자꾸 쌓이게 많아지게 만드는 거죠. 자체 뜻이 있습니다. 존재도 각각 뜻이 있었고 하다도 뜻이 있어. 이렇게 또 분리가 되네, 그죠? 네. 그럼 하가 있고 다가 있어서 다라는 거는 이제 모두라는 뜻이 되겠네요. 우리가 예전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하다라고 쓰지 않고 마침 종결 어미를 하지라고 썼어.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 현재 한국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하다가 맞지. 근데 왜 존재하지라고 쓸까요? 근데 요 이라는 것은 사람의 작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다 모두를 뜻할 수가 없어. 사람에 의해서 이해된 만큼만 종결을 하는 거기 마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의미가 들어간 이렇게 이, 지 이런 걸 썼어요.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데 하다로 써야만 완벽한 완결된 문장이 글월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컵은 있다라고는 분명히 쓸 수 있는데 영어의 비동사나 불어의 에트르 동사나 또는 독일어의 이 자인 동사에는 우리말로 보자면은 있다도 들어가고 이다도 들어가. 여기서 말하는 있음의 문제는 이것만 나타나게 되네요. 그럼 이 문제가 빠져서 실제로 사르트르가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 에트르 문제는 이 둘을 모두 포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말은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고민을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향가에서부터 쭉 보니까 원래 있다라는 형태가 단일 형태로 쓰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있다, 이다로 분화가 됐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도 우리 말에도 있다라는 하나의 단일 형태가 있었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나타남과 연결될 때는 있다로 쓰고 여기다가 될 때는 이다로 쓰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15세기 훈민정음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이런 표기가 됐으니까 그냥 나중에 편의상 표기가 된 것이지 원래는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시라고 쓰고 이걸 있다로 유로 해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반치음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있다, 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편의상해 놓은 것이고 이거는 한글 표기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말할 때는 이 둘이 요 있다로 통합되어 있고 편의상 이렇게 둘로 나눠 쓸 수 있어서 서양의 이런 표기법하고 서양의 말과 다를 바가 없어서 앞으로 제가 쓸 때는 이렇게 써서 이 둘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있음 문제 할 때는 쌍시옷 있음만 나타내는 건 아니고 이다도 포괄하는 너무 큰 혼란이 생겼네, 그죠? 예. 철학자들이 이런 짓을 해야 됩니다. 사고, 생각의 틀을 막 흔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명하게 믿고 있는 바가 자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명성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문제로 보지도 못하고 문제를 못 보니까 풀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한 채 나가니까 뭐 엉뚱한 해결책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하고 국어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경악을 하시겠죠. 저놈이 미친 짓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양해를 좀 용서를 구하고 제가 철학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국어학자분들은 뭐 노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문장.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 호시옷 있다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쌍시옷으로 있는 것도 되고 인 것도 되겠네요. 자, 이를 밝히는 나타냄들의 연세.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번역자로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어로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전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럼 나타냄이라는 낱말을 정확히 알고 썼을까? 사전적 의미로만 쓴 건 아닐까? 나타나다의 그 낫은 얼굴을 뜻하는 거죠. 낫. 뭐 밤, 낮 할 때 낮하고도 연결됩니다. 빛. 빛 가운데 무엇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빛 가운데 드러난 게 또 낮이야. 낮 가운데 드러난 게 낮이야. 낯이 나다는 또 빛나다도 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얼굴이란 뜻도 되고 또 밝음이란 뜻도 있는 것이고 나타남 안에는 그 나다니까 나온 거야. 숨어 있다가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 나타남의 뜻을 알고 쓰셨는지 그럼 시간이죠. 시간, 변화, 흐름. 내다 같은 경우는 사실 나타나게 해 주다 이런 뜻이야. 과연 그런 뜻으로 썼을까요? 네. 의심이 되죠. 일단 아닐 거란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세란 말도 굉장히 어렵고 일단 있는 것을 나타냄들의 연세로 환원시킴으로써 뚜렷한 진보를 일으켰다. 이 첫 문장 이게 사실 전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사상이라는 것은 현대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주로 이제 후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후설과 하이데거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후설과 하이데거는 현상학자입니다. 그 현상이라는 관념이라고 쓴 거 보니까 페노메놀로기라고 말하는 현상학으로서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후설, 에드문드 후설과 마틴 하이데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요 존재의 문제를, 있음의 문제를 현상의 문제로, 페노멘의 문제로 환원했다는 거야. 이거 완전한 오해네요. 사르트르가 첫 문장부터 완전히 현대 철학을 오해했어. 자기식 오해라기보다는 자기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후설은 맞죠. 후설은 있는 것의 있음의 문제를 현상의 문제로 환원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전혀 아니죠. 하이데거 거꾸로입니다. 현상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은 맞고 후설의 경우에는 타당하고 하이데거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은 첫 문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이로써 철학에 괴로움을 주고 있는 여러 이원론을 극복하고 듀얼리즘, 투란 뜻입니다. 두 개, 숫자 2를 나타내는 거죠. 투. 우리말로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둘. 투나 듀오나 두나 거의 비슷해. 저 고민 많이 해본 적이 모르겠는데 영어로의 투는 이렇게 갈려 나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로 있다가 이렇게 찢어서 갈려 나오는 걸 이제 투라고 썼는데 우리말 둘의 경우도 아마 제 생각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떨어져 나오는 거. 그러니까 둘이라는 것은 하나 한 덩어로 있던 것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형태를 둘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셋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사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처음엔 이렇게 나오다가 뭐 이것도 그린 김에 이렇게
처음에 한 덩어리로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찌 갈라져 나왔어요. 이렇게. 요 때까지는 둘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형태가 둘이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런데 셋으로 가면은 요 형태를 원래 전제로 하고 둘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그 하나와 나머지 둘이 사이사이 떨어져서 이제 따로따로 있는 모습을 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넷부터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네 개가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갈라지면은 다섯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갈라져도 다섯이 돼야 되고 넷부터는 이게 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넷은 저 생각에는 이건 그냥 아주 엉터리 생각입니다. 사람이 요 셋을 묶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셋으로 이제 우리 그 홍범 구주나 이런 데 보면은 태초가 있고 태초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기약을 해버려요. 그럼 셋부터 뭐가 나와야 되냐면 셋이 구를 낳아야 돼. 3, 3은 9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구수라는 이제 이런 또 그 역법도 있는데 요걸 이제 염두에 둔다면은 넷이라는 거는 셋이라는 이 완전수로부터 이걸 바라보는 사람을 이렇게 첨가시킨 게 아닌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섯이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관계로 아무튼 요거는 그냥 헛소리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를 전제하는 이원론이 있고 하나 없이 이렇게 아예 갈라진 모습으로 이원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음과 몸, 마인드 바디 듀얼리즘이 가장 유명하죠. 몸과 마음은 두 개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따로 갈라져 있어서 서로 연결하거나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는 물질과 정신 이렇게도 얘기해. 물체, 정신 이런 것들도 이원론. 이 이원론은 결국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중엔 아무런 설명을 못 합니다. 따로따로 이제 두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정신 세계, 물질 세계.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서양 전통을 보면 아시겠지만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로 딱 이원, 둘로 갈리면, 둘 갈림이 되면 사람들은 뭘 더 중시해 왔어요? 물질입니까? 정신입니까? 정신을 중시해 왔죠. 그리고 물질주의를 굉장히 배격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는 거의 물질주의죠. 그 역전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를 딱 구분하면 선택을 해야 돼. 정신입니까? 물질입니까? 근데 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런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속은 거죠. 듀얼리즘이 과연 정당한 건지 또 물어봐야 될 테고요. 어쨌든 이 이원론을 현상의 이론론으로 바꿨다. 환원이라는 건 그런 거네요. 환원. 환원이라는 것은 환이라는 건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되돌아간다. 원이라는 건 근원이네요. 그죠? 근원애로 되돌린다. 그러면 현상의 이론론으로 되돌렸다. 두 가지 정신과 물질 또는 마음과 몸이라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이 분열된 세계를 현상이라는 하나의 세계로 환원, 되돌려서 통일을 시켰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첫달랑 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도는 성공을 했는가? 사르트르의 대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성공을 못했다는 거겠죠. 그래 자기가 책을 쓰지. 성공했으면 뭐 사르트르가 이 책을 왜 쓰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이제 오늘 요까지만 할 건데 현상이란 말만 좀 설명하고 끝을 맺고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쭉 쓰였던 말입니다. 파이노메논은 아주 부정적인 낱말이었어요. 이거에 대비되는 낱말은 이데아였습니다. 누메논 또는 이제 이데아. 이데아는 여러분 좀 아실 건데 영원한 것이죠. 불변하는 것. 우리가 본질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은 기본적인 뜻은 어떤 것을 그것이게 만들어주는 설계도 같은 겁니다. 세모가 있을 때 요건 뭐 삐뚤삐뚤한 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모도 있을 수 있겠죠. 서로 다른 세모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모를 우리가 세 개의 모서리를 갖고 있는 그런 도형으로 바라볼 수 있죠. 이것도 세모, 이것도 세모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모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에게 세모라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세모라는 것은 세 개의 모서리, 세 개의 꼭지점, 세 개의 변을 갖고 있는 도형이라는 개념, 정의를, 데피니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의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도형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데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의상 주어지는 실체네. 현실 속에는 구현이 될 수 없습니다. 현실 속에는 물질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잘 그려도 완벽한 세모를 그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한 침대, 완벽한 컵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완벽의 수준을 우리가 낮출 수는 있어요, 사실은. 플라톤이 문제를 잘못 설정한 거죠. 완벽한 세모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세모라고 말하면 되지. 완벽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사랑, 남녀 간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이 왜 없겠어요? 다 있지. 근데 플라톤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하학이란 정의상 주어지는 세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지만 실제로 그릴 때는 완벽한 세모를 이 현실에 구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선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길이는 갖고 있지만은 너비가 없어요. 그을 수가 없네. 왜? 그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너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은 줄이라고 합시다. 줄. 이 줄이라는 것은 기하학에서 말하는 기오메트리에서 말하는 그 줄은 길이는 있지만 너비가 없어야 되므로 그릴 수는 없어. 그리고 두 점 간의 최단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휘어져서도 안 돼. 삐뚤삐뚤 조금 더 삐뚤으면 안 되지. 이걸 만족하는 도형이 분명히 있어요. 꼬리, 그 세모 꼬리 있어. 근데 어디에 있어요? 여기는 없고 생각 속에, 또는 이러한 생각이 결국은 객관적인 어떤 세계 속에 있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영혼의 세계 속에. 이 영혼의 세계. 그럼 몸과 마음이 분리됐을 때 죽었을 때 영혼이 되돌아가는 그런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 영혼이 사는 그곳, 거기에는 이런 완벽한 세모, 완벽한 네모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을 영혼의 눈으로 보여진 것들, 그래서 이데아는 영혼의 눈으로 보인 것, 보인 모습, 본보기, 본이란 뜻입니다. 관념이 아니네. 그 영혼이라는 실체를 인정했을 때만 성립이 되는 말이야. 영혼의 실체가 있고 이것이 몸에 갇혀져 있지 않고 해방이 돼가지고 아주 순수한 영혼으로 되돌아가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로 들어가서 실제로 완벽한 꼴을 이루고 있는 세모, 네모를 보는, 그때 보인 모습, 이것이 이데아예요. 그러면 기하학적인 공간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데아라고 불렀다. 근데 이 이데아가 실제 우리 시간 공간 속으로 몸과 마음이 결합된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땅의 세계로 내려왔을 때는 찌그러져야 돼. 물질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 불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괴되기도 해. 이런 세계, 이걸 이제 파이노메논, 이런 빛의 감각에 의해서 드러나 있는 것들, 이거는 파이노메논.
감각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고 순수한 영혼에 의해서 직접 다이렉트적, 직접 드러난 것, 직접 보인 것, 이건 이데아. 또는 이제 생각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해서 누메논. 그러니까 이데아와 파이네메논을 딱 분리한 거네.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파이네메논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식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훗설 용어로 의식에 주어진 것. 하지만 이제 그 훗설의 제자인 하이데거는 이 페노메논을 독일어로 이제 페노메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파이노메논, 포토의 어원을 갖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서 간단히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훗설은 사람의 의식, 제가 알아차림이라고 의식을 번역하죠. 사람의 의식, 사람의 알아차림에 나타난 것, 주어진 것, 이것을 페노멘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식에 나타난 것, 의식에 주어진 것, 그럼 의식이라는 그릇 안에 나타난 것은 모두 페노멘. 의식 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페노멘이 아니네. 그러니까 나타나면 그냥 하나의 공간에 이렇게 제한한 거야, 그죠? 이런 손에 나타나고 눈앞에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의식에 나타난 것만을 나타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식 안에 모든 게 들어오니까 이론론이네. 그죠? 마음도, 몸도, 물체도, 시간도, 공간도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의식에 나타나면 돼. 그럼 이론론이 됐네요. 그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아니, 이게 왜 내 의식 안에 있어? 내 의식 바깥에 있지. 응? 그럼 칸트가 되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이 컵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의식에 있든 바깥에 있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나타나면 돼. 그러면 이건 하나마나한 얘기지. 상식이잖아 그냥. 응? 컵이 그 자체로 있지 뭐. 컵이 그 자체로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나타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 어둠이 깔리면 컵은 어떻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응? 컵이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해. 그래서 컵이 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 컵입니까? 빛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일 뿐인 거죠. 빛이 바뀌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때마다 컵이 그 자신을 내보이는 양식이 달라져. 내가 기분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컵은 다르게 나타나겠죠. 끊임없는 사건으로 나에게 나타나. 근데 그것이 의식에 나타나는 건 아니야. 컵은 여기, 내 앞에 도구로서 나타나는 거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상학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페노멘이라는 말을 갖추면 이런 다채로운 논의를 할 수가 없고, 나타남이란 말을 쓰면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이런 현상들을 다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다, 나타남, 이 두 낱말만 오늘 이해하시면은 존재함으로 이제 있음, 호시옷, 있음과 없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이 된 겁니다. 뒤에 보면 뭐 가짐, 함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다 나왔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르트르가 논의했던 내용은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빠져 있죠. 사람의 의식 부분은 제가 논의를 잘 못 해드렸는데 차츰 하게 될 겁니다. 자, 잠깐 1부를 마치겠습니다.